아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8일째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손에는 흰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수진아, 이거 해야 해. 봉투 안에는 DNA 검사 키트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다시 말했다. 우리 집안 피를 확인해야 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작은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남편 태주는 문 옆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가장 아팠다. 결혼 3년 차, 임신 7개월 때부터 시댁의 시선이 달라졌다. 내가 회사 일을 늦게까지 한다는 이유로, 태준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 많았다는 이유로, 아기의 초음파 사진에서 코가 태준을 닮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한마디씩 던졌다. 처음엔 농담처럼, 나중엔 노골적으로. 요즘 젊은 애들은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면 태준이 피가 지나지 않으면 곤란해. 나는 웃으며 넘겼다. 시댁은 건설업으로 돈을 번 집안이었다. 강씨 가문의 자존심은 혈통과 재산에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다.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포기하고 출산 휴가도 길게 잡았다. 그래도 부족했다. 검사를 하기로 했다. 거부하면 더 큰 의심을 살 테니까. 태주는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라고만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변명, 책임 회피, 나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검사 결과는 10일 뒤에 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셨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태준의 친자였다. 99.9999%. 나는 안도와 함께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눈썹이 꿈틀거렸다. 봉투를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다행이네. 그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추가 확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추가 확인이란 게 뭔지 알게 된 건 그 주말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왔다. 아버님은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유독 입이 무거웠다. 수진아, 우리도 샘플을 제출했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이 피가 아버지 쪽과 맞는지 완전히 확인하려고.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다. 아기 혈통을 확인한다더니 이제는 남편 혈통까지 의심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식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다시 2주 뒤에 나왔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전화로만 알려주셨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수진아, 병원에 와줄 수 있어? 병원 상담실. 의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나는 태준과 함께 앉았다.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강태준 씨와 강 회장님 사이의 친자 확률은 0%입니다. 침묵이 떨어졌다. 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태준은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다. 나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아기의 DNA는 태준과 99.9999% 맞는데 태준이 아버님과 맞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계산이 안 됐다. 그러다 깨달았다. 태준은 강씨 가문의 피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수진아. 그게 전부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그동안 받은 모욕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임신 중에 찍힌 초음파 사진을 보며 코가 낯설다던 말, 출산 직후 병실에서 수유는 나중에 하고 검사부터 하자던 말, 내가 울며 항의할 때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던 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역전됐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웠다. 이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강씨 가문은 끝장이다. 건설업계에서 혈통과 신뢰는 곧 돈이었다. 주식, 계열사, 은행 대출, 모든 게 흔들릴 터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수진아, 제발 입 다물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사과를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뒤로 시댁은 조용해졌다. 전화도 방문도 없었다. 태주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식탁에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면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미안함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DNA 결과 원본, 병원 기록,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 그 모든 걸 백업했다. 처음엔 그냥 증거로 남기려 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아버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시어머니 혼자였다. 한 장에는 35년 전 날짜가 찍힌 사진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이름 민석. 검색해보니 그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 30대 후반의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 시어머니와 대학 동기였다. 나는 더 깊이 파 들어갔다. 그 남자의 유족, 장례식 사진, 당시 신문기사,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나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다만 이 진실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쉬어졌다. 그동안 참았던 숨이. 태준이 물었다. 너 뭘 할 생각이야? 나는 아기를 내려놓고 그를 봤다. 아직 모르겠어? 거짓이었다. 이미 마음은 굳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보상도 할게. 보상.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았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이걸로 끝내자. 나는 수표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돈이면 입이 막힐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뭘 원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보상 제의는 계속됐다. 이번엔 아버님이 직접 찾아왔다. 평생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내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우리 잘못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태준 씨는요? 아버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검사하셨어요? 아버님은 입을 다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의심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더구나. 그 말 속에 숨겨진 모순이 보였다. 나를 의심한 사람들은 정작 자기 혈통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요구했다. 공식 사과문. 시댁 전체 이름으로. 아버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사과문은 작성됐다. 내용은 완벽했다. 내가 외도 의심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상처받았다는 내용.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나는 그 사과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다. 그리고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먼저 친한 동료에게, 그 다음은 태준의 회사 동료 아내에게.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졌다. 태준이 알았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내가 검사받을 때 뭐라고 했어?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울었다. 복수가 시작됐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웠다. 내가 파괴하고 있는 게 단순히 시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건넌 강이었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건설업계 협회 모임에서, 골프장 라커룸에서, 심지어 은행 대출 심사 자리에서도 강씨 가문 이야기가 돌았다. 주식이 조금씩 하락했다. 계열사 하나가 입찰에서 탈락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했다. 태준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다. 나를 볼 때마다 눈이 피곤하고 붉었다.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듯 했다. 알았어.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나는 모든 걸 요구했다. 태준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 오래된 사진 속 남자, 민석의 유족을 찾았다. 그의 여동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DNA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오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세요? 여동생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울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다.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직접 타이밍을 정하고 싶었다. 결국 그날이 왔다. 주요 경제지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익명으로. 기사는 다음 날 아침 나왔다. 강씨 건설 회장 아들, 친자 아님 확인 30년 비밀 폭로. 시댁은 패닉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다. 아버님은 심장 쇼크로 입원했다. 태준은 회사에서 물러났다. 나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봤다. 복수가 끝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냉혹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나는 아기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다. 태준은 가끔 아기를 만나러 왔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시댁은 결국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아버님은 퇴원 후 집에서 요양만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이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뒤로 소식은 끊겼다. 강씨 가문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생각한다. 내가 한 일이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상처였을까? 아기가 자라면서 물을지도 모른다. 엄마,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강 한복판에 서 있다. 돌아올 수 있을까?